서울의 초겨울이 코끝을 시렸다. 아파트 21층 거실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벌써 오후 4시인데도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겨울은 이렇게 성급하게 찾아온다. 최은영은 휴대전화를 놓고 멍하니 서 있었다. 방금 전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딸 지우의 재검 통보였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정형외과입니다. 최지우 환자분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은영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무릎 종양 의심소견. 재검사라는 단어가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23살 딸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할까? 은영은 55세였다. 짙은 단발머리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 평생 남편과 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시련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거실을 둘러봤다. 이사 준비로 어수선했다. 큰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오래된 물건들이 나뒹굴었다. 23년을 살아온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참이었다. 남편 진수의 직장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를 가야 했다. 그때 구석 선반에서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다. 나무가 오래되어 색이 짙어진 상자였다. 은영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열어봤더라. 아마 몇 년은 좋게 된 것 같았다. 어쩌면 10년도 넘었을지도. 상자를 열자 희미한 냄새가 올라왔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 향이었다. 말린 복숭아잎 몇 조각과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은영은 그 냄새를 맡으며 순간 40년 전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의 그 작은 마을. 가난했지만 정이 넘치고 이웃끼리 서로 도우며 살던 시절. 그때는 몰랐지만 참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남편 진수였다. 여보, 지우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 재검사래. 다음 주에 한 번 더 받아보자고. 그래? 뭐가 문제래? 전화 너머로 진수의 한숨이 깊게 들렸다. 자세한 건 다음에 가서 들어보자고 하네. 괜찮을 거야.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설사 뭐가 있다고 해도 다 고칠 수 있어. 응, 그렇겠지. 은영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남편도 걱정이 되겠지만 어머니인 자신이 더 마음이 아팠다. 상자를 꼭 쥐고 소파에 앉았다.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다. 대학교 4학년인 지우는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일까지 생겼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창밖으로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떨어지고 있었다. 은영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아버지 최만석이 평생 소중히 간직했던 것들이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어릴 때 아팠던 기억, 산길을 걸어서 병원까지 갔던 그 밤, 그리고 신기하게 나을 수 있게 도와준 할머니. 혹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딸도 아프고 옛날에 자신도 아팠고 그때 기적같이 나았던 것처럼 지우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 은영은 복숭아 잎을 만져봤다. 마른 잎이지만 여전히 특유의 향이 났다. 1979년 12월 어느 추운 밤이었다. 7살 은영의 귀 뒤가 계란만큼 부어올랐다. 이틀째 열이 펄펄 끓었고 아이는 끙끙 앓아누웠다. 시골집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신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만석아, 은영이가 너무 아파해. 어떻게 하지?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절망이 섞여 있었다. 시골 의원에서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쌀 한 가마니가 10,000원 하던 시절 병원비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큰 돈이었다. 하동군 청안면 단촐리.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 마을에서는 아픈 사람이 생기면 큰일이었다. 특히 아이가 아프면 부모들은 속이 타들어갔다. 아버지 최만석은 검게 그을린 얼굴을 찌푸렸다. 40이 넘었지만
산일을 하며 단련된 몸이라 아직 젊어 보였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말은 적었다. 하지만 책임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업어야겠다. 최만석은 결심을 했다. 이불에 싼 은영이를 등에 업기로 한 것이다. 여보, 그 먼 길을 어떻게 해? 다른 방법이 없잖아. 시내 병원까지는 산길로 30리였다. 걸어서 3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다. 버스도 하루 3번밖에 없었고 밤중에는 다닐 수도 없었다. 택시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이 산골까지 택시가 들어올 리도 없었고 설사 있다고 해도 택시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조심히 다녀와. 은영이 잘 돌봐. 어머니는 손전등과 따뜻한 차를 보온병에 담아 챙겨주며 말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남편과 딸을 그 추위 속에 보내는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다. 12월의 산바람이 차가웠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은영은 아버지 등에서 들썩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목이 아파. 곧 나아진다. 곧 나아져. 최만석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없는 위로가 담겼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 병원에 가면 정말 고쳐줄 수 있을까? 돈은 또 얼마나 들까? 산길은 험했다.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길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걸어야 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최만석은 은영이를 꼭 껴안고 중심을 잡았다. 아버지도 힘들어요? 열에 시달리면서도 은영이가 물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안 힘들어. 거짓말이었다.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딸을 살려야 했다. 중간에 쉬어가려고 큰 바위에 앉았다. 은영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여전히 뜨거웠다. 물 마실래? 응. 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만석은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차를 따라주었다. 맛있어요. 그래, 다 마셔. 1시간을 더 걸어서야 면소재지가 보였다. 불빛이 몇 개 보이는 작은 시가지였다. 거기서 다시 시내까지는 2시간. 최만석은 잠깐 쉬며 은영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부기는 더 심해진 것 같았다. 열도 떨어지지 않았다. 빨리 병원에 가야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였다. 응급실은 조용했다. 간호사 한 명이 졸고 있었고 의사를 부르는데 시간이 걸렸다. 응급실 의사는 은영의 목을 만져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젊은 의사였지만 경험이 많아 보였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이틀 전부터요. 열도 계속 나고. 종양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종양이라는 말에 최만석의 가슴이 철렁했다. 의사는 말꼬리를 흐렸다. 최만석의 차림새를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였다. 낡은 작업복에 해진 운동화, 손은 거칠고 얼굴은 그을렸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일단 2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하고 수술을 해도 장담은 못합니다. 위치가 좀 애매해서 20만 원. 최만석에게는 천문학적 숫자였다. 논 한 마지기를 팔아도 그 돈이 나올까 말까 했다. 소를 팔아야 하나. 하지만 소를 팔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선생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항생제 주사를 맞춰보고 며칠 지켜보시죠. 그래도 안 되면 수술하셔야 해요. 의사도 난처해했다. 가난한 농민들이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주사를 맞고 나서 은영이는 조금 나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열이 있었고 부기도 가라앉지 않았다. 최만석은 걱정이 앞섰다. 돌아가는 길,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12월의 마지막 주였다. 곧 새해가 올 텐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은영은 열에 시달리며 아버지 등에서 끙끙거렸다. 아버지, 춥다. 조금만 참아. 집에 가면 따뜻할 거야. 최만석은 걸음을 재촉했다. 집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술비 20만 원이라고 해야 할까? 산길 중간쯤 그때 길가에 누군가 서 있었다. 등굣빛 스카프를 두른 할머니였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이 또렷했다. 이상했다. 이 시간에 이 산길에 할머니가 혼자 서 있다니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아이 아픈가 보네. 할머니가 최만석을 불러 세웠다. 목소리가 의외로 또박또박했다. 예, 병원에서 수술하라는데 돈이. 잠깐만 보자. 할머니는 은영의 목을 살펴봤다. 손길이 능숙했다. 마치 의료진 같았다. 손톱이 짧고 깨끗했다. 유난히 비누 냄새가 강했다. 당장 칼 댈 병은 아니야. 할머니의 진단이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종양이라고. 병원 선생님들도 사람이야. 틀릴 수 있어. 특히 이런 응급 상황에서는. 할머니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지 신기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돈도 안 들고. 할머니의 말에 최만석의 눈이 반짝였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연필과 종이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글씨를 또박또박 써내려갔다. 복숭아 잎을 찌시겨서 찜질해. 하루 3번. 그리고 깨끗한 물로 상처를 씻고. 복숭아 잎요? 소독 효과가 있어. 옛날부터 쓰던 방법이야. 항염 효과도 좋고. 할머니는 길가에서 복숭아 나무 가지를 찾았다. 겨울인데도 마른 잎이 몇 개 남아 있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따서 최만석에게 건넸다. 열날 때는 이걸로 우린 물을 먹여. 해열 효과가 있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종이에 적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할머니는 종이에 마지막 줄을 적었다. 글씨체가 정성스러웠다. 손을 깨끗이 씻어. 아이를 만질 때마다 비누로 꼼꼼히. 이게 가장 중요해. 최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말에 묘한 확신이 있었다. 의사보다 더 자신 있어 보였다. 그런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해봐. 돈 들지도 않잖아. 며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수술해도 늦지 않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시간을 놓치면.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염증성이야. 적절한 관리만 하면 좋아질 거야.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최만석도 용기가 났다. 정말 감사합니다.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김정임이야. 할머니는 스카프를 고쳐매며 말했다. 칼은 맨 마지막이야. 사람 손이 먼저지. 그거 잊지 마.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눈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신기하게도 할머니가 사라진 후 눈이 그쳤다. 집으로 돌아온 최만석은 할머니 말대로 했다. 복숭아 잎을 절구에 찌지기고 깨끗한 물로 상처를 닦고 손을 비누로 씻었다. 어머니도 함께 도왔다. 이게 정말 될까? 해보자. 다른 방법도 없잖아. 할머니 말씀에 확신이 있었어. 첫날은 별 변화가 없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최만석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할머니 말을 믿고 시간만 낭비한 건 아닐까?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부기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열도 떨어졌다. 은영이가 처음으로 웃었다. 아버지, 덜 아파요. 정말? 최만석은 믿을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은영의 목은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가족 모두 믿을 수 없었다. 기적이었다. 할머니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하지만 그 산길에서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다. 면소재지에서도 김정임이라는 할머니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최만석은 할머니가 적어준 종이와 남은 복숭아 잎을 작은 나무 상자에 고이 넣어두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은영은 상자를 내려다봤다. 그 안에 복숭아 잎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희미한 향을 내고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할머니의 정성스런 글씨가 아직 남아 있었다. 거실 시계가 6시를 가리켰다. 지우가 곧 돌아올 시간이었다. 평소 같으면 씩씩한 목소리로 엄마 나왔어요 하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텐데 오늘은 어떨까? 재검사 통보를 받았다는 걸 알려줘야 할까? 은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상자를 덮었다. 딸의 재검 결과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릎 종양,
23살 꽃다운 나이에 왜 이런 일이 생겨야 할까? 혹시 유전일까? 자신도 어릴 때 종양 의심을 받았으니까. 현관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다. 엄마, 나왔어요. 역시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용했다. 지우도 뭔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일찍 왔네. 수업 일찍 끝났어? 네. 교수님이 감기 걸리셔서 수업 취소하셨어요. 지우는 긴 머리를 묶고 있었는데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였다. 평소 같으면 부엌으로 달려가 냉장고를 뒤지며 엄마, 간식 없어요? 라고 할 텐데 오늘은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병원에서 전화 왔다면서요? 결국 지우가 먼저 물었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나 보다. 은영은 잠깐 망설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너무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검사받자고 하네. 역시 뭔가 이상한 거네요. 지우의 목소리에 불안이 섞여 있었다. 무릎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자꾸 결리고 계단 오를 때도 아프고 앉았다가 일어설 때도 뻣뻣하고. 은영은 딸의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근데 만약에 수술해야 한다면요? 취업 준비도 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생각하자. 미리 걱정해봤자 달라질 건 없어. 하지만 은영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아이가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저녁을 먹고 지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마 인터넷으로 자신의 증상에 대해 찾아보고 있을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으면 바로 검색해본다. 밤이 되어서도 은영은 잠이 오지 않았다. 지우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은영은 계속 뒤척였다. 결국 거실로 나와 다시 상자를 꺼냈다. 40년 전 그 겨울밤이 생생했다. 아버지 등에 엎여 산길을 넘던 기억. 그때도 이렇게 무서웠을까? 어린 나이라 잘 몰랐지만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특히 어머니는 남편과 딸을 그 추운 밤에 보내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 은영은 복숭아 잎을 만져봤다. 마른 잎이지만 아직도 특유의 향이 났다. 할머니의 얼굴도 어렴풋이 기억났다. 등굣빛 스카프, 또렷한 눈빛, 또박또박한 말투. 칼은 맨 마지막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 2시. 은영은 여전히 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남편 박진수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거실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나왔다. 검은 뿔테 안경을 벗은 모습이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58세인 그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거기에 딸 걱정까지 더해지니 잠이 안 오는 모양이었다. 왜 안 자고 있어? 잠이 안 와. 지우 때문이지? 진수가 은영 옆에 앉았다. 부부 사이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걱정 마.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설사 수술한다고 해도 옛날이랑 달라. 내시경 수술도 있고 로봇 수술도 있고. 그래도 무서워. 내 딸인데. 나도 무섭다. 하지만 미리 걱정해봤자 소용없어. 응, 알아. 은영은 상자를 가리켰다. 이건 내가 어릴 때 아팠을 때 아버지가 간직해 두신 거야. 아, 그 이야기. 산길에서 할머니 만난 거? 진수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결혼 초에 은영이 들려준 적이 있었다. 은영은 종이를 꺼내 펼쳤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세히 봤다. 그동안 앞면만 보고 뒷면은 제대로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뒷면에 다른 글씨가 있었다. 할머니 글씨보다 거칠지만 정성스러운 아버지 최만석의 글씨였다. 보건지소 김정임 선생님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은영이가 나았습니다. 이웃들이 모아준 돈으로 다시 검사받았는데 종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의 손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마이너스 최만석 드림. 은영은 가슴이 뛰었다. 심장이 빨리 뛰는 게 느껴졌다. 여보, 이거 봐. 뭐? 보건지소 김정임. 할머니 이름이 김정임이었는데 보건지소에서 일하셨대.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제야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다. 산길에서 만난 그 할머니.
비누 냄새가 유난히 강했던 그 손, 또박또박한 말투, 능숙한 손길, 의학 지식, 보건지소. 진수도 무언가 깨달은 표정이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손을 보는 솜씨가 전문가 같았다고 했지? 맞아. 그리고 비누 냄새도 강했고, 글씨도 또박또박하고, 할머니는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아니었다. 면소재지 보건지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었고, 손도 그렇게 깨끗했고, 의학적 지식도 있었던 거였다. 아,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하셨구나. 은영은 혼자 중얼거렸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다. 할머니의 자신감, 정확한 처방, 깨끗한 손, 또박또박한 말투, 의학적 판단력,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런데 왜 그때는 신분을 밝히지 않으셨을까? 아마 공식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 봐. 밤중에 산길에서 우연히 만났으니까. 진수의 추측이었다.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셨잖아. 정말 고마운 분이야. 은영은 종이를 다시 접었다. 아버지의 감사 인사가 적힌 글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지우도 괜찮을 거야. 할머니 말씀처럼 칼은 맨 마지막이니까. 응, 그래야지. 은영은 상자를 덮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재검사 당일 아침이 밝았다. 은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우의 아침을 준비했다.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계란말이를 부치고 미역국을 끓였다. 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도 끓이고 과일도 예쁘게 깎아 놓았다. 엄마,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더 떨리는데요. 지우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다. 아무래도 밤에 잠을 잘 못 잤나 보다. 그냥 평소처럼 먹자. 근데 배가 안 고파요. 속이 메스꺼워요. 조금이라도 먹어. 검사 받으려면 힘이 있어야지. 은영은 지우에게 밥을 떠주었다. 상자 속 종이를 지갑에 넣어두었다. 왠지 가져가야 할 것 같았다. 할머니의 말씀이 힘이 될 것 같았다. 엄마도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옆에 있을게. 남편 진수도 휴가를 내고 함께 가기로 했다. 가족 모두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병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우가 말했다. 엄마, 떨려요. 손에 땀이 나요. 엄마도 떨린다. 은영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칼은 맨 마지막이야. 김정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정형외과 대기실은 사람이 많았다. 다른 환자들도 저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어떤 가족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떤 환자는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다. 1시간을 기다렸다. 그 시간이 하루같이 길었다. 은영은 계속 시계를 봤다. 진수는 잡지를 읽는 척하며 지우를 지켜봤다. 최지우 환자분? 드디어 간호사가 호명했다. 엄마, 같이 들어가요. 응. 검사실은 하얗고 차가웠다. MRI 촬영실이었다. 지우는 검사복으로 갈아입고 촬영대에 누웠다. 움직이시면 안 돼요.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방사선사의 설명이었다. 은영과 진수는 조작실에서 지켜봤다. 지우가 작아 보였다. 여전히 어린애 같아 보이는 딸이었다. 촬영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었다. 의사가 판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2시간을 더 기다렸다. 최지우 환자분, 상담실로 오세요. 의사는 중년에 친절해 보이는 남자였다. 모니터에는 지우의 무릎 영상이 나타나 있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의사가 잠깐 멈췄다. 그 순간이 가장 길었다. 다행히 양성입니다. 은영은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정말요? 네. 염증성 종양이고요. 악성이 아닙니다.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로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어요. 지우가 눈물을 글썽였다. 그럼 수술 안 해도 되나요? 일단은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해 보겠습니다. 항염제를 복용하고 물리 치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젊으니까 회복도 빠를 거예요. 완전히 나을 수 있나요?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완치 가능합니다. 다만 무리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해요. 진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병원 로비에서 은영은 지우를 꼭 안았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엄마, 사람들이 봐요. 괜찮아. 다 괜찮아. 정말 다행이다. 진수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 딸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은영은 지갑에서 할머니의 종이를 꺼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 칼은 정말 마지막이었네. 한 달 후, 은영은 혼자 고향으로 내려갔다. 김정임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였다. 지우의 치료도 잘 되고 있고, 이사 준비도 거의 끝났다. 이제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다. 면소재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 보건지소가 있던 자리에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다. 4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었다. 은영은 근처 상점에서 물어물어 할머니의 행방을 찾았다. 김정임 할머니요? 아, 예전에 보건지소에서 일하시던 분 말이에요? 요양원에 계세요. 요양원이요? 네. 면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어요. 햇살 요양원이라고. 요양원은 면소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깔끔하게 지어진 2층 건물이었다. 주변에는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공기가 좋아 보였다. 할머니 면회 왔습니다. 어느 분이신가요? 김정임 할머니요. 아, 정임 할머니요. 2층 201호에 계세요. 올라가시면 돼요. 할머니는 햇볕이 잘 드는 방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여든이 넘은 나이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다. 손놀림도 여전히 능숙했다. 할머니.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은영이에요. 40년 전에 산길에서 복숭아 잎으로. 어머, 은영이 아니야? 할머니는 은영을 알아봤다. 여전히 또렷한 눈빛이었다. 그래, 그 작은 애가 이렇게 컸구나. 어머나. 네, 할머니.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내 아버지가 나중에 감사하다고 편지 보내시더라. 종양이 아니었다고 하던데. 할머니는 웃었다. 네, 맞아요. 할머니 말씀대로 했더니 금방 나았어요. 다행이네. 그때 참 힘든 시절이었지. 다들 가난해서 병원비가 무서워 칼부터 생각했어. 나는 늘 손 씻기부터 가르쳤지. 은영은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 보여드렸다. 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어요. 할머니가 써주신 종이도 여기 있고 복숭아 잎도 아직 남아 있어요. 참 고마운 분이셨어. 편지도 정성스럽게 쓰셔서. 보건지소에서 일할 때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잔했다. 할머니, 그때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종양이 아닐 거라고. 경험이지 뭐. 보건지소에서 간호조무사로 20년 넘게 일했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 그리고 복숭아 잎은 정말 효과가 좋아. 소독도 되고 염증도 가라앉혀. 할머니는 자랑스러워했다. 요즘도 아픈 사람 있으면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럼. 여기 요양원에서도 가끔 다른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려. 칼은 정말 마지막이야. 몸이 스스로 낫게 하는 게 먼저지. 은영은 할머니와 한참을 이야기했다.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보건지소에서의 추억들, 마을 사람들 이야기. 시간이 금세 흘렀다. 요양원 뜰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다. 은영은 그곳에 복숭아잎 몇 조각을 심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날까. 할머니,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적? 그건 사람이 만드는 거야. 정성과 사랑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지. 할머니가 대답했다. 제 딸도 최근에 아팠었는데 다행히 괜찮아졌어요. 할머니 말씀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행이네.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잖아.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영은 창밖을 바라봤다. 지우가 기다리고 있을 서울. 그곳에서 새로 시작할 일상들. 새로운 집, 새로운 동네, 하지만 변하지 않을 가족의 사랑.
상자는 이제 비워도 좋았다. 진짜 보물은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40년 전 산길에서 만난 그 손길, 복숭아 잎의 향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30리 길을 마다하지 않는 마음, 밤새워 간병하는 정성, 이웃을 위해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마음. 그것들이 진짜 기적이었다. 은영은 미소를 지었다. 딸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더 생겼다. 접힌 종이는 지우에게 줄 것이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의미와 함께 사람의 손이 우리를 살렸다. 아버지가 쓰신 그 글귀가 마음 깊이 새겨졌다. 기계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기술도 아닌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이 만든 기적. 버스는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지리산 자락이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사랑의 의미는 영원히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새로운 집에서도, 지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사랑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복숭아 잎의 향기처럼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사랑의 기억들. 은영은 가방 속의 빈 상자를 만져봤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들을 담을 차례였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